하면 되지 머리다가 칠판을 나중에 옮기세요. 칠판에다가 써줄 테니까 여기를 하시는 거야. 서사관례는 이야기하기라고 불러요. 서사관례는 뭐였는데? 노래하기였다. 노래하기. 그러니까 낭독해라라는 게 기본값인 거야. 이야기하기고요. 서술자가 있어요. 매우 중요한 놈입니다. 서술자. 이제 여기다 별표를 치시면 되고요. 서술자를 통해서 인물 사건 배경 정도는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인물 사건 배경 있는 거 모르는 사람 없지. 중학교 정상적으로 졸업했으면 소설의 구성 3요소는 알아야 돼. 인물은 등장인물 얘기할 거고, 사건은 중심 사건 얘기할 거고, 배경은 두 가지 정도 있어요. 자연적 배경이랑 시대적 배경 이렇게 두 가지 정도 있어. 사회문화적 배경, 자연적 배경. 그럼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하겠냐? 상식적으로 생각하자. 낮밤이 중요해? 6.25가 중요해? 6.25가 압도적으로 중요해. 그러니까 사회문화적인 배경이 주제구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허구적 세계 별표 치세요. 아무리 여기서 전북 익산시든 사투리를 갖다 쓰던 군수든 되게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중공군의 충계대공세 1사부터의 6.25 전쟁 실제 사건을 가지고 왔지만 결국에는 뭐라고? 허구적인 세계예요. 꾸며낸 거예요. 꾸며낸 거. 자, 서술자 사건을 전달하는 거 얘기했고요. 자아와 세계의 갈등 체크하시면 됩니다. 이게 소설의 개념이에요. 소설을 정의해보세요 라고 하면은 인물과 세계의 대립, 이게 소설이거든. 그러니까 대립, 그러니까 인물이 노력하지 않으면 그건 소설이 아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줄게. 내가 이승백이 싫어. 소설 속의 이야기야. 나 뭐 장윤우라는 옛날에 한 노인이 살았는데 그 노인은 이승백을 매우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서 이승백이 죽었어요. 나 노력했어? 나 노력 안 했는데? 이러면 이거 소설 아니야? 소설이 될 거면은 내가 최소한 뭐는 해야 돼? 기도드리고 저 새끼가 돌뿌리에 치여 죽기를 맨날 기도하고 오늘은 어떻게 안 죽나 내일은 어떻게 안 죽나 이런 식으로 개연성을 부여해야 소설이 된다. 노력해야 돼. 그래서 인물과 세계의 대립 이렇게 됐고요. 밑으로 내려가시면 있을 법한 이야기 뭐 뻔하죠. 없을 법한 이야기를 쓰면은 잘 안 봅니다. 잘 안 봐요. 판타지 소설은 없을 법한 이야기 같지만 그것도 있을 법한 이야기야. 결국에 얘기를 다 현실에 있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뭐 개성을 가진 인물 넘어가셔도 되고요. 시점 얘기는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할게요. 서술 부분에 나라고 나와 있으면 몇 인칭이냐? 1인칭이지. 이야기 속 서술자라고 부르고 나가 없이 그냥 명은 건호 이렇게 나오면 3인칭이에요. 이 정도는 다 할 줄 알죠? 자, 그러면 밑에 내려가서 제재 한눈에 보기 체크할게요. 액자 소설 동그라미 치시면 됩니다. 액자 소설. 중학교 때 이것도 했던 것 같은데, 그렇지? 그러면 기억을 하고 보자. 상윤아, 액자가 뭐야? 뭘 담는 거? 뭘 교야 병신아. 사진이나 그림 따위를 걸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가 액자잖아. 그러면 액자가 중요하냐? 사진이 중요하냐? 사진이 중요한 거지. 그래서 액자 바깥 부분에 해당하는 걸 외화라고 할 거예요. 외화, 외부 이야기라는 뜻이에요. 안에 있는 건 내화겠지. 뭘 한자 할 줄 알아? 천자문 좀 했어? 마법 천자문 좀 봄? 그러면 둘 중에 더 중요한 건 내화. 이게 훨씬 중요하지. 그래서 외화 부분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니네 학교 선생님 중에 한 명 50대인데 맨날 첫사랑 얘기하는 사람이 때문에 너네 반이야? 아니 무슨 자꾸 자기 초등학교 때 첫사랑 얘기를 자꾸 수업 시간에 한대. 일부러 액자 소설 얘기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너희한테 이렇게 수업 시간에 얘기하는 건 외화고 내가 이야기 지금부터 할 첫사랑 이야기가 내화야. 뭐 이 얘기가 하고 싶으셨겠지.
자, 외화 부분에는 건호띠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3인칭이고요. 주인공인지 관찰자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3인칭 전지적인지 관찰자인지는 알 수가 없어. 그냥 너무 짧게 앞부분 줄거리, 뒷부분 줄거리 이렇게 나와 있어가지고 확인을 할 수가 없고요. 내화 부분에는 어떻게 들어가 있냐면 1인칭 시점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내화는 1인칭이에요. 자, 그래서 액자소설이라는 게 그냥 요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액자소설인지 아닌지를 야, 이거 액자야 아니야? 이렇게 안 물어본다고. 입체적인 구성이냐? 이렇게 물어봐. 입체적 구성이라고 얘기하고요. 뭐 해상적이냐? 뭐 이렇게 물어봅니다. 해상적 구성이다? 입체적 구성이다? 그거 다 그냥 액자소설 얘기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액자소설이 뭐가 있냐면 이렇게 회상 들어가는 거. 지금도 건호가 자기 옛 추억을 회상하고 있지? 이런 식으로 회상 들어가는 소설이 있고요. 환몽구조 소설이라 그래서 아 씨발 꿈 있지. 이 이야기 뭐 국내 한참 드라마 열심히 보다 보니까 뭐야 이거 꿈이었네 하고 끝나는 막 재벌집 막내 아들 같은 거 있잖아. 그래서 바깥 이야기는 송중기가 하인이었고 안에 있는 실제로 그 꿈 얘기는 그게 내화인데 중요한 얘기가 뭐 막내 아들로 등장하는 이런 것들이 환몽구조 소설이에요. 부은몽 혹시 들어본 적 있는 사람? 부은몽. 구라치지 마. 그래서 부은몽이 액자소설에 해당해요. 꿈. 자, 그렇고요. 사실적 체크하세요. 그래서 여기 사실적인 거에 왜 들어가냐면 실제 있었던 사건들을 가지고 얘기해요. 일사후퇴라는 것도 실제로 있었고요.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게 중공군의 춘계대 공세라고 하는 것도 실제로 있었어요. 아마 1953년에 중공군이 막바지 대공세했던 게 춘계대 공세인데 실제 있었다고. 그리고 한국전쟁도 당연히 실제로 존재했던 일이고. 그리고 여기 배경이 어디로 설정돼 있어요? 전북 익산시거든? 전북 익산시도 실제로 있는 지명이지? 그리고 전라북도 방언을 사용하는 것도 사실적인 거를 더해주는 거예요. 체크하시고요. 향토적 체크하시면 됩니다. 왜 향토적이냐? 시골이라서 그래요. 전북 익산이 도시는 아니잖아요. 지금 가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왜 하필 익산시로 잡았냐? 당연히 너네들 전쟁할 거면 일단 총 빵야 쏘고 사람들 막 폭탄에 날아다니고 뭐 이런 거를 생각해야 되는데 전북 익산시는 최전방이야? 최전방이 아니지. 최전방이 아닌데 완전 후방에 가깝거든? 하지만 여기에도 사람들이 전쟁에서 영향을 받아 안 받아? 받고 있어. 어린애들이 폭력적인 단어를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한다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돼 있고요. 하나 뭐 상징적인 거는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종소리가 뭐를 의미한다고? 구원의 소리를 의미하고요. 백마 이야기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상징적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이야기 안에 이야기가 하나 더 들어가요. 길어요. 그래서 자, 시간은 한국전쟁이고요. 전라북도 익산시내. 그래서 향토적이다 보시면 되고요. 주제는 뭐 뻔합니다. 사랑을 통한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자. 착한 얘기 써있고요. 밑으로 내려가시면 되고요. 특징 부분에 2번 체크하세요. 순박한 시골 소년 소녀 전쟁의 참혹성. 이거 그래서 내가 비슷한 거 하나 하지 않았어? 어린아이를 등장인물로 시킨 거? 이태준의 정경이라 그래서 그 동전 걷어찬 아저씨 나오는 거 있었잖아. 그래서 그거 어린아이를 주인공 등장인물로 만든 다음에 1인칭 시점을 잡으면 어떤 특성이 살아나? 객관적인 시선에서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게끔 만들어줘요. 그래서 어린아이 서술자의 장점이 객관적인 시선. 됐고요. 밑으로 내려가서 구체적 지명 체크하시면 됩니다. 전북 익산 얘기하는 거고요. 사투리 씁니다. 그래서 어조의 차이가 나타날 거예요. 명은이는 서울 애죠. 원래 서울 사람으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투리를 안 쓰고 나라고 건호는 전북 사투리를 쓴단 말이야. 그래서 둘이 어투가 다른 거를 가지고 캐릭터성을 좀 더 살려줄 수 있는 거를 원했겠죠. 자, 백마 이야기 제시 체크할게요. 백마 이야기. 그냥 지금 내가 미리 백마 이야기 할게요. 백마 이야기까지 학교에서 진도 나간 반 있어?
아 없어? 그럼 빨리 얘기할게. 백마 웬 옛날에 뭐 이렇게 얘기가 있는데 기사가 백마를 존나게 괴롭혔단 말이야 말을. 그래서 기사가 빌런으로 나오는데 기사 백마가 그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종탑에 가서 종을 쳐. 그러니까 막 하느님이 감동해가지고 기사를 벌해주고 백마를 뭐 이렇게 잘 해줬대. 그래서 행복했대. 그래서 종탑은 소원을 이뤄주는 공간이 되거든요. 소원을 비는 공간이라고 합시다. 비는 공간. 그래서 여기 종소리가 울리면은 소원이 이루어져. 종소리가 구원이에요. 이거 이미 학교에서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가서 알겠지만 실제로 전쟁에 피해를 본 사람은 건호야 명은이야? 명은이야. 백마에 해당하는 게 누가 될 거야? 명은이가 될 거야. 뭐 기사에 해당하는 거, 빌런인 거는 뭐 그냥 전쟁 그 자체가 될 거고요. 종탑은 똑같이 가요. 명은이도 까딱 뭐더라? 그 아저씨? 스타트 오터맨을 제낀 다음에 결국에 종을 친단 말이야. 그래서 종탑은 같은 의미로 사용이 돼요. 그러면 여기 한 명이 더 나오잖아. 나는 뭔데? 나는 뭐야? 나는 이 소설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데? 명은이가 종탑에 가서 종 치는 거를 도와준 조력자의 역할을 하는 거 맞아? 근데 이 백마 이야기에서 이 종탑을 갈 때 뭐를 타고 가냐면 칡덩굴을 타고 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1대1 대응이 될 거예요. 이건 아마 전쟁은 따로 안 나올 거고 이런 식으로 1대1 대응이 되는 게 백마 이야기예요. 그래서 명은이랑 건호가 썸남 썸녀인데 썸을 좀 타다가 대충 썸남 썸녀랑 대화를 좀 해보시면 알겠지만 한 며칠 얘기하다 보면 할 일이 없어요. 할 일이 뭐 얼마나 있어 맨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뭔 얘기하게 돼? 그냥 뭐 잡스러운 별 자기가 들었던 썰 같은 거 풀어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도 건호도 자기가 역시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으니까 그 교회를 다녀. 그 교회에 있는 종탑에 교회에서 애들 데리고 이렇게 성경 공부하고 말씀 가르쳐주고 이런 아저씨가 해줬던 백마 이야기를 명훈이한테 이렇게 해주는 그러한 형식으로 아마 들어갈 거예요. 자,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돼 있는데요. 이게 미친놈이 이걸 다 넣어놨어요. 어떤 놈이 이거 교과서를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전문을 이렇게 실어놓으면 어쩌자는 거야. 자, 그래서 넘어가서 141쪽에 빨리 볼게요. 인물은 명은이랑 나, 건호라고 나와 있는데 솔직하고 순박합니다. 멍청해요. 애가 좀 눈치가 없죠? 명은이는 왜 결국 눈이 멀게 됐어?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봐. 피난 가다가 자기 엄마 아빠가 눈앞에서 폭탄 맞고 폭발하는 걸 목격해요. 엄마 아빠 살점이 펑 터지는 걸 봤다고. 그러니까 애가 충격을 받아서 정신적인 충격으로 눈이 멀거든? 근데 얘는 그러면 당연히 전쟁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겠지. 근데 건호는 선물이라고 하고 뭐 자꾸 얘기해주냐? 클러스터 폭격기가 중공군을 폭격해서 사람들이 폭발해서 터져나갔대. 이걸 선물이라고 준비해서 줘요. 미친 새끼죠? 순박한 거예요.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뭐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내가 몰라서 그래요. 영국산 클러스터 폭격기가 무슨 제1 무슨 왕실 연대가 폭격을 해가지고 중공군이 폭발했대. 뭐 이런 얘기를 명은이한테 한다고. 자, 근데 건호 옆에다가 건호 나 돼 있는 거에다가 입체적인 인물이라고 써주세요. 입체적인 인물이 소설에서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되냐면 성격이 바뀌면 입체적인 인물이라고 해요. 중간에 성격이 안 바뀌고 처음부터 끝까지 흥부는 처음부터 끝까지 착한 놈, 놀부는 처음부터 끝까지 개새끼 이렇게 나오면 평면적인 인물인데 중간에 성격이 살짝 바뀌면은 이거를 입체적인 인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배려가 없는데 점점 애가 어떻게 돼?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성장하는 성장형 인물이고요.
성장소설이라고 볼 가능성도 있어요. 성장소설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배려가 없다가 배려를 하는 방향으로 바뀌기도 하고 처음에는 강달공사다 어휴 무서워 하고 쬐다가 가서 말 건다고 소극적에서 적극적으로 바뀌어요. 소극적인 인물이 나쁜 놈 아니야 몰라서 그래. 적극적으로 바뀌는 입체적인 인물인데요. 명은이는 그러면 입체적인 인물이 아니에요. 얘는 처음부터 적극적이에요. 건우한테 먼저 말 거는 것도 명은이에 가깝고요. 안 보이니까 뭐 말은 거기 누구 뭐 이렇게 먼저 말도 걸었어 명은이가. 자, 뭐 됐고요. 한국전쟁이에요. 한국전쟁 몇 년에 끝나는지 아니? 배를 왜 이렇게 자랑하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데 배? 참외배꼽이네. 아무튼 전라북도 익산 시내예요. 익산 체크하시면 되고요. 사건 나와 명의 만남 중심 전개. 자 그래서 여기 갈등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게 딱히 없어요. 한 뭐 어느 정도 명은이와 내가 그 폭격 얘기하다가 싸운 거 그거 외에 딸고만이가 좀 못 치게 하니까 좀 이렇게 도망다니고 그 정도의 갈등만 나오고요. 만남이 중심이에요. 만남 중심 체크하고요. 자, 어린아이 서술자를 만들어서 전쟁의 참혹함을 보여주고 객관적인 시각 미리 얘기했고요. 이야기 속 건호 1인칭 주인공 시점입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읽다 보면 누가 주인공인 것 같아? 이 명은이가 주인공인 것 같거든? 하지만 관찰자가 아니라 주인공이에요. 그러니까 왜 성장소설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결국에 건호가 점점 성장하는 거를 중심으로 삼기 때문에 이게 건호가 주인공이에요. 자, 주인공의 내면 심리는 당연히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텐데 누구 심리가 안 들어가요? 명은이 심리를 뭘로만 알아야 돼 우리는? 명은이의 대사와 명은이의 행동만 가지고 알아야 돼. 그럼 명은의 심리는 직접 제시되어 있냐 간접 제시되어 있냐? 다 간접 제시고 대체로 자기 심리는 직접 제시를 해놨을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면 주인공이 보고 느낀 것만 알 수 있다는 한계 밑줄 치시고요. 여기다가 추가로 필기 하나만 더 해드릴게요. 1인칭 주인공 시점에 한계이지만 이게 나름의 장점도 있어. 어떤 장점이 있을까? 명은의 심리를 직접 서술이 안 되기 때문에 독자들이 계속 뭘 해야 돼? 상상해야 돼. 독자의 상상력을 자극해요. 상상. 이거 근데 시험식으로 선지로 바꾸면 독자의 상상력이라고 안 하고 독자의 개입이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할 거야. 독자 개입이 많아져. 독자가 참여할 가능성이 많아. 어렸을 때 책을 좀 읽는 거를 즐겨 했던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본인이 좋아했던 소설이라든지 아니면 웹툰이 이렇게 영화화되는 거를 경험해 본 적이 아마 있을 텐데 제가 조금 마음에 안 들지 않아? 소설이 나는 내가 좋아하는 소설이 영화화되는 걸 별로 원하지 않아. 소설이 훨씬 재밌어. 왜? 여주인공 얼굴을 내 맘대로 설정할 수가 있단 말이야. 내가 좋아하는 이상형으로 여주인공 얼굴을 배치해놨는데 이게 갑자기 어느 날 영화화가 된다 그러고 캐스팅 보트에서 캐스팅 목록이 쭉 뜨는데 내가 원하는 그 얼굴이 아니야. 좀 계열받아. 그러니까 원래 소설이 그런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에서 훨씬 재밌어요. 자, 밑으로 내려가시면 주제에 종을 울려서 자신의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심정을 하늘에 호소하고 싶은 소망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명언이 되게 어른스러워요. 그리고 원래 여자애들이 더 어른스러워요. 이 새끼는 막 폭격 얘기하고 막 어때 좋지 뭐 이러고 있는데 되게 처음에 고상하게 듣기 싫다는 표현을 해. 얘 너 배 안 고프니?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shut the fuck up 하고 과자나 처먹어 라는 얘기잖아. 이런 식으로 돌려 얘기할 수 있는 명언이가 좀 더 어른스러워요. 나 공감, 도움,
체크하시면 됩니다. 결국 얘는 조력자예요. 명은의 조력자밖에 안 돼요. 주제 빈칸 6번의 사랑인데요. 사랑을 가지고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되는지 친구들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사랑으로 치유가 되는지 안 되는지. 치유가 안 되지 않아? 상처가 깊어지면 깊어졌지 사랑은 원래 치유가 안 된다. 자, 소설 종탑안에서 재현하고 현장감을 높임. 자, 현장감 체크하시고 사실성이라고 밑에다가 써주세요. 사투리 밑에. 전쟁이 뭐를 효과적으로 드러내요? 폭력성이에요. 폭력성. 빈칸 8번 동화는 백마 이야기고요. 좋습니다. 한번 내려가서 볼게요. 142쪽이죠? 종탑안에서. 자, 환갑이 다 된 니네 학교 선생님이 환갑이 다 되신다고 하시던데 초등학교 때 첫사랑 이야기를 하는데 뭐 술이 고래였다느니 어쨌다느니 그랬다는데 첫사랑이 술이 고래였대. 근데 연세가 그렇게 많으신데 뭐 이렇게 미련이 많이 남으셨대? 너무 옛날에 그런 흑백 컬러 아니야? 흑백 사진 아님? 국민학교도 아니고 한국신민학교 다니신 거 아니에요? 왜요? 술이 고래라고. 술 고래? 술 많이 먹는 술 잘 먹는다. 환갑이 다 된 초등학교 동기들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내용이 놓친 데 다 늙어가지고 초등학교 전북 익산시 초등학교에 다 같이 남자들끼리 모였대. 뭔 얘기하겠냐? 여자 얘기하겠지. 그래서 여자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평소에 원래 말수가 없었던 최건호라는 인물이 자기 그때 내가 당달봉사랑 썸을 탔는데 이러면서 자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기 최건호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름이 박혀 있네. 몇 인칭이냐? 3인칭인 거 확인하시죠. 여기서 근데 갑자기 뭐라고 이름이 바뀌어요? 서술자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나라고 얘기하죠. 1인칭으로 넘어가죠. 자, 그러면 외화에서 내화로 이동하면서 서술자가 교체됐어? 서술자는 동일 인물인데 뭐가 바뀐 거야? 시점이 바뀐 거다. 시점이 바뀐 거야. 서술자 시점이 바뀌었어요. 그렇게 낀 거 한번 봅시다. 내가 그 계집애를 처음 본 것은 계집애 표준어입니다. 이상한데? 표준어예요. 봄볕이 단양하게 내릴 때는 한낮이었다. 뭐 어쩌라고 넘어가세요. 단양하게도 방언이에요. 밑에 써져 있죠? 표준어는 당양하다임이라고 돼 있으니까 이거 방언이라는 얘기예요. 방언은 아까 전에 뭘로 펴줄 수 있다고 했어? 현장감 사실성. 단양하게 방언이고요. 한낮이었다. 아침에 등교하면서 길가에 멍석을 펴는 짝눈이 아저씨를 봤기 때문에 나는 그날도 학교길에 일부러 내 거리를 하나 더 지나서 먼 길을 빙 둘러서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했는데, 자, 여기 아마 학교에서 이렇게 필기해놨을 텐데 개연성을 부여한다 아마 이렇게 필기를 해놨을 거예요. 그러면 개연성이 뭐냐? 개연성을 부여한다 했는데 개연성이 뭐냐고? 쓰세요. 자, 퍼센테이지로 적어줄게요. 가치적으로. 개연성이라고 부를만 한 거면 너네들도 영화 보는데 개연성 없는 영화 보면 빡치지 않니? 난 매우 화가 나거든. 갑분싸 막 되면서 이게 왜 이렇게 돼? 이렇게 된다고. 개연성은 70% 정도를 얘기해요. 어느 정도 인과관계를 부여해줬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필연성은 그럼 몇 프로? 무조건이니까 100%네. 우연성은 몇 프로라고 생각해? 우연하다 몇 프로 정도면 우연하냐? 승백이가 오늘 집 가다가 우연히 그녀를 만났어. 우연히라고 얘기했으면 몇 프로로 만난 거야? 50% 미만이지? 그러면 49%면 그거 우연이라고 볼 수 있어? 그건 좀 그렇고 10% 미만이에요. 10% 미만 정도가 돼요. 그래서 고전소설의 특징이 이게 고전소설의 특징이에요. 전기성이라고 얘기하는 건 빵프로입니다. 불가능한 얘기예요. 막 가끔 구문 같은 거 보면 구름 타고 날아다니고 이러거든? 신선이 돼서 학을 타고 날아가고 에너지파 쏘고 분신술 쓰고 막 이런다고 불가능한 일이잖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개연성은 어디서 많이 쓰냐? 현대소설에 개연성 없으면 답이 없어요. 뭐 현대소설에서 많이 써요. 됐고요. 그래서 이렇게 개연성을 부여해 주었습니다. 어떤 개연성? 누구를 만나게 될 거야? 둘러가다 보니까 이렇게 그냥 바로 집으로 쭉 갔으면 익산 군청 앞에 관사 쪽을 갈 일이 없었는데 내가 이렇게 빙 둘러가다 보니까 어디를 지나게 돼? 군청 앞 관사를 지나게 돼. 관사에 누가 사는데? 명은이가 산단 말이야. 그래서 명은이와의 만남에 개연성을 부여해 주는 거예요. 경찰서 앞을 지난 다음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혹시 이해 딱 되니? 하굣길에 일부러 내가 일단 이 아저씨가 무서운데 이 아저씨가 뭐 지키는 사람이야? 뒤에 나오겠지만 만세주장, 지혜밥, 고두밥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 같은 말이다. 지혜밥이 고두밥이야. 그리고 주정이라는 곳은 술 빚는 곳, 술도가 술 공장이라고 그냥 생각하세요. 근데 이때 당시에 술은 소주가 아니다. 뭐 마시냐? 막걸리를 마시는데 막걸리 뭘로 만드냐? 쌀로 만들어야지. 쌀은 근데 이때 당시에 전시기 때문에 쌀 귀해 안 귀해? 먹을 게 매우 귀해. 그리고 아이들은 굶주려 있어. 그러니까 배가 고파서 그 술 공장에 있는 밥을 훔쳐 먹으러 자꾸 가니까 거기 주정에서 이 짝눈이 아저씨를 고용해서 감시인으로 배치를 시킨 거예요. 못 훔쳐 먹도록. 그래서 이렇게 한 거예요. 경찰서 앞을 지난 다음에 시청 앞에서 잠시 걸음을 멈췄는데 시청 담벼락을 따라서 길게 잇대어 세워놓은 게시판에 큼지막한 벽보들이 더덕더덕 도배되어 있었다. 이렇게 돼 있네. 더덕더덕 뭐라고 부르냐 이런 거. 음성 상징어 중에 위태어에 해당하죠. 위태 부사예요. 그러면 이 벽보에는 어차피 뭐 써 있는 거 알고 있어? 여기 전쟁 소식이 써 있지? 전쟁 소식이면 결국에 사람이 죽고 죽이는 얘기 아니야? 이거 애들이 보게 하면 정상적인가? 애들이 이런 거 보면 안 돼요 원래. 벽보에는 최근에 전황들이 전쟁 소식이 전황입니다. 주먹덩이만큼한 붉글씨로 짤막짤막하게 써 있는데 지나가던 행인들을 게시판 앞에 한참씩 붙들어 매게끔 세우고 붙들어 세우고는 했다. 여기까지 묶을게요. 여기 왜냐 벽보들 시청 담벼락부터 붙들어 세우고는 했다. 그러니까 묶어서 뭐라고 쓸 거냐면요. 전쟁이 사람들의 삶에 매우 밀접하고 가깝고 결국에 이런 거 자주 보다 보면 전쟁이 익숙해지겠지. 그걸 우리는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내면화라고 할 거야. 전쟁이 내면화된다. 사람들의 삶에 내면화된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더 이상 전쟁이 비일상적인 일이 아니라 일상적인 일처럼 느껴지게 될 거거든. 그러면 다시 얘기해보자. 여기 최전방이 아니야?
총 쏘고 빵야 사람 터지는 거 볼 수 있는데 안 보여. 여기는 어차피 몰라. 그치만 전쟁이 전방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뭐 되고 있다고?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는데? 전쟁의 참혹성이야. 사람들을 이런 걸로 내몰아. 전쟁이 참혹해. 어제 갑자기 지금 영상 키고 딴 소리 하기 좀 뭐한데 지연쌤이랑 건우쌤이랑 술 마셨거든? 끝나고 다시 고기 먹는데 고깃집에서 모두의 핸드폰이 갑자기 경보가 알림이 쫙 뜨는 거야. 그러면서 무슨 미확인 대북 뭐 어쩌고저쩌고 써있길래 선생님 오늘이 우리 마지막 술자리가 될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걔네들 설마 용인에다가 뭐 쐈겠어요. 그러니까 걔네들 아마 성남시 비행장 조준했는데 그쪽은 탄착군이 워낙 넓으니까 오발 사고가 많이 일어나니까 잘못 떨어지면 용인이죠 뭐. 하하하하 하고 그냥 다 같이 술 먹고 잤다 이거야. 대한민국 사람들은 애초에 전쟁이 내면화되어 있는 사람들이야. 쫄아? 그거 보고 쪼는 사람 있어? 근데 분명히 외국인 유학생들 그거 보고 쫄았을 거다. 저기 강남대 기숙사 갔는데 외국인이 막 여기 대한민국에 유학 와 있는데 기숙사 전체에 있는 핸드폰에서 알람이 쫙 울리더니 무슨 대북에서 뭐 미확인 비행체가 발견되었으면 했으면 What the fuck 하고 바로 이거 전쟁 났네. 여기 역시 대한민국에 오는 게 아니어서 엄마한테 막 전화하고 엄마 여기 대한민국 좋댔어 뭐 이런 거 할 텐데 우리들 아무도 신경 안 쓰지? 대한민국 사람들은 전쟁이 내면화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쫄았어? 혹시 쫄? 아 쫄? 아직 너희들이 어려서 내면화가 안 돼 있어서 그래. 아빠가 쫄았을까? 보면서 분명히 웃었을걸? 아 이 새끼들 또 돈 달라 그러네? 분명히 이랬을 거라고. 보자마자 아 돈 떨어졌나? 이 생각하는데 돈 필요하면 그런 거 해야 돼. 자 국군 1사단 평양 입성 국군과 유엔공 청강 도하 진격 참전 전부 다 전쟁 단어들이죠. 전시에만 쓰는 단어. 도하는 강 건너는 전쟁에서 도하 작전이라고 하면 강 건너는 작전을 도하 작전이라고 하고요. 대충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 걸 보니까 언젠 것 같아. 전쟁 초기가 아니에요. 전쟁 말기쯤 돼요. 전쟁 초기에 대한민국은 낙동강 전선까지 밀렸어요. 부산 빼고 그냥 북한이 다 먹었다. 그러니까 전쟁 후기쯤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고 벽보의 글을 어떻게 인용하고 있어요? 직접 인용이에요? 간접 인용이에요? 맞아요. 벽보의 글을 직접 인용하고 있어요. 선전사실 밝혀져 여기까지 직접 인용. 그 게시판을 통해서였다. 만세 주장 고두밥 어차피 그냥 뒤에 또 나올 테니까 이게 그냥 지애밥입니다. 애가 배가 고프니까 밥을 훔쳐먹기로 작정한 날은 덤으로 최근 전황을 접하는 날이기도 했다. 그러니까 만세 주장 가는 길에 이렇게 벽보들이 쭉 붙어 있으니까 그런 거를 봤겠죠. 최전방에서는 중공군의 충계대 공세가 한창이었다. 사실성 밑줄 치세요. 충계대 공세 밑에다가 그 사실 있었던 일이야. 그리고 난 이제 뭐 늙었으니까 6.25 전쟁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나는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뭐가 특정돼? 시기가 특정이 된다고. 아마 1953년 충계대 공세니까 3월쯤 됐을 거예요. 아 이거 사실성이고. 학교에서 아직 근현대사 안 했지? 무슨 고지전투에서 북계군 몇 연대를 섬멸했고 중공군 몇 개 사단을 괴멸했다는 등 내용을 담은 벽보들이 게시판에 어저께 나와져 있었다. 이런 단어 평소에 쓰니? 언제 쓰는 단어야? 이거 북한 사람이 아닌 이상은 전시에만 쓰는 단어다. 전쟁 용어다.
전쟁 용어는 당연히 뭘 담고 있어? 폭력성을 담고 있다고? 이거를 일상적으로 사용해요. 일상에서 접하고 수 있어. 전쟁 용어를 일상에서 접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전방이 아니잖아. 최후방인데도 전쟁이 내면하는데 사람들의 내면 나부터 있었다. 일사부터의 사실성. 거쳐서 전쟁은 처음 시작되었던 그 자리로 얼추 되돌아와서 38선을 사이에 두고 오랫동안 교착 상태에 빠져 있었다 했는데 6.25 전쟁이 총 1950년 6월 25일에 터져서 1953년 7월 17일에 정전협정을 하거든. 총 3년 1개월 전쟁을 했는데 그동안 왔다 갔다 움직였던 거는 51년도까지야. 3개월 안에 다 끝난 거야. 나머지 1951년부터 1953년까지는 그냥 38선 사이에 두고 고지전했어. 땅 따먹기 했다고. 오늘은 얘네가 올라갔다가 내일은 얘네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만 하고 사람만 계속 죽어나갔어요. 그래서 빠져있었다. 빼앗겨서 새로 차지한 땅은 거의 없는 셈인데 야 여기 있는 벽보 내용들 뭐만 담겨있어? 승전 소식만 전해지고 있지? 졌다는 내용이 없어. 이겼는데 그러면 상식적으로 야 그럼 우린 계속 이고 쟤는 계속 져. 그럼 전쟁 끝났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전쟁이 안 멈춰? 이거 지금 뭐 안 하는 거예요? 패전 소식은 전하지 않아요. 땅은 거의 없는 셈인데 국군과 유인군은 승승장구. 여기 쭉 패전 소식이 없다라는 거는 편파적 보도죠. 편파 보도예요. 당연한 거겠지만 편파적으로 보도하고 있다라는 거는 반공 이데올로기. 어려운 말이라고 쫄지 마시고 반공산당에 대한 사상을 주입시키고 있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해할 수 없었다 동그라미 치시고 누구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니? 나 같은 노인네가 이거 야 무슨 승전 소식만 보면 이 새끼들 이거 패전 소식 안 전하네 알 수 있는데 애들은 알아 몰라 어린아이여서 그래. 어린아이 서술자의 한계야. 뭐랑 되게 비슷하지 않아? 그래서 고2 때 나왔던 이태준의 전경이랑 되게 비슷해. 나는 저 아저씨의 마음을 당초에 이해할 수가 없었다. 똑같잖아. 그래서 낡은 양복 차림에 중절모를 눌러쓴 꽤 유식해 보이는 아저씨가 곁에서 소리내서 벽보를 계속 읽고 있는데 나는 그 아저씨한테 섬멸이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았대. 그러니까 얘는 무슨 단어인지도 몰라. 섬멸 너무 어렵잖아. 그러니까 아마 몰랐을 거야. 승백이도 섬멸이 뭔지. 괴멸이 뭔지 승백이도 몰랐을 거라고. 건호나 승백이나. 나는 그 아저씨에게 뭔 뜻이냐고 물어봤는데 몽땅 씨를 말린다는 뜻이라고 아저씨가 시원스럽게 대답을 해줬대. 폭력적인 단어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죠. 그 다음에 괴멸은 무슨 뜻이냐고 물어봤더니 뜸을 들이더니 지도 좀 어려웠나 봐. 뜸을 들였어. 씨만 남기고 모조리 다 때려잡는 거예요. 그럼 씨가 남았다는 거야, 안 남았다는 거야. 지도 이상한 거죠. 편파보도기 때문에. 지도 계속 다 씨를 말렸는데 왜 자꾸 씨가 나오는 거야? 이상하잖아. 자, 언젠가 벽보에 자주 등장하는 그 말뜻을 아버지한테 물어본 적이 있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선생님 씨발이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 그러면 상식적이면 그거 내가 답변해주면 되냐 안 되냐? 5살짜리 애한테. 그것은 나도 안 알려줄 거야 무슨 뜻인지는. 알아서 궁금하시면 검색하세요. 알려주면 안 되는 단어예요 애들한테. 근데 이 아저씨 알려주지. 전쟁 용어가 되게 일상적으로 사용됐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전쟁 용어가 일상적으로 사용된다. 익숙해요. 폭력성이 내면화되었다. 애들한테 알려주지 않아야 될 말을 그냥 알려주고 있다라는 걸 봐서 아저씨에게도 영향을 미쳐요. 전쟁은. 맞죠? 이 아저씨가 전쟁이 아니었으면 분명히 이랬을 거라고. 이런 단어를 어린애가 물어봤으면 아이씨 조그만한 게 저기 가서 공부나 임마 이랬을 텐데 그냥 친절하게 알려줘요. 그래서 아빠한테 그거를 물어보니까 아빠는 다짜고짜 화부터 박 내면서 애새끼가 뭐 그런 단어까지 알아서 어디다 쓰냐고 욕설이나 다름없는 쌍스러운 말이니까 알 필요도 없다고 욕을 박는데, 그러니까 아빠는 매번 그런 식이었다 이렇게 써있죠. 아빠 맨날 그런 식이야, 오빠 맨날 그런 식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대체로 반감을 담고 있어요. 아버지에 대한 은근한 반감이에요. 그냥 말해주면 돼요. 이것도 뭐라고 볼 수 있니? 아빠는 왜 안 알려주려고 그래? 아들이 그런 거 알았으면 좋겠어? 아들은 그런 전쟁의 폭력성 같은 거 잘 몰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화를 내는 이유는 그러니까 인물의 심리에 자꾸 집중을 하라는 건데, 특히 어린아이 소설자이기 때문에 아빠 마음을 알 수가 없어. 나 나이 30 먹었는데도 아빠 마음 모르거든? 그래서 아빠는 화부터 내는데 이유를 몰라.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서 그럴 건데, 이런 거 모르지? 왜? 이제 그냥 편하게 답변하시면 돼요. 어린아이 소설자니까 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어렵게는 맨날 그런 식이었어. 볼 때마다 이 그림 되게 잘 그려놨더라. 되게 공들여서 그린 것 같지 않아? 그렇대요. 얘인가 봐. 건호띠인가 봐. 생각이 나네. 시청 앞을 떠나서 시공간 내거리의 오른쪽을 꺾어 돌면 바로 익산 군청이 있었는데, 나는 군청 입구에서 길바닥에 떨어진 나뭇가지를 잡느라 어디야? 여기 있다. 사방을 두리번거렸다. 나는 군청 입구에서 미안. 그 다음에 차례가 익산 군수의 관사이기 때문이었다. 관사와 정원 사이의 도로 사이에 담장 대신 램과 훤히 들여다 보이는 철책이 쳐져 있었대. 철책은 어디 있냐 대체? 전쟁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지금 너희 무슨 시청 앞 관사에 철책 쳐져 있으면 어떤 느낌이냐? 좀 이상하잖아. 철책은 쳐져 있지 않고 그냥 뭐 이렇게 담장이 이렇게 있어야지. 전시기 때문에 철책 쳐놓은 거예요. 전시라 전쟁 상황이라. 군수 관사는 고위직 공무원 맞아요? 군수면은? 고위직 공무원들은 암살 위협이 있기 때문에 철책들과 감시 인원이 항상 배치가 되어 있어야 돼요. 전시에는. 철책에 나뭇가지를 대고, 그러니까 이쪽에서 저쪽까지 힘껏 달리면 따발총 같이 타타타타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곤 했다.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니네 학교에서 그런 애들이 있잖아. 윤수 같은 애들 맨날 사물함 다 열어놓고 뒤에서 하면은 다다다다다 다치고 와 재밌다고 이런 거 할 거 아니야. 윤수 같은 애들 안 해본? 윤수 몰라? 윤수는 수환이로 하든가 누구로 하든 상관없어. 니네 다 비슷하잖아. 승백이가 할 수도 있고 개웃길 것 같은데 이승백 그러고 있으면 진짜 병신 같을 것 같아. 근데 이거 내가 왜 윤수라 그랬냐면 이거 그냥 얘기하니까 아까 전에 수환이 그거 윤수인데요? 그래서 역시 윤수 그대로 저버리지 않는 거야. 따발총은 실제로 이거 존재하는 용어예요. 뭐냐면 따발총 뭔지 알아? 뭔데?
따따따따 쏘면 따발총이야? 맞아. 근데 실제로 총기 이름이 있어요. PPS 파파샤라고 부르는 소련용 총기인데 북한군이 주로 사용하는 무기입니다. 전쟁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얘는 지금 전쟁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냐? 별로 안 심각한데 이미 내재화돼 있어요. 그리고 그게 재밌대. 천진난만하죠. 근데 이게 되게 슬픈 거야. 애들이 총소리를 행복해한다고. 천진난만하고요. 전쟁이 외면하고 있어요. 관사철책이 나뭇가지를 막 갖다 대려다가 말고 갑자기 손놀림을 멈췄는데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나무 몇 그루와 잔디밭만 횡하니 늘어내 보이던 정원 안에서 사람 소리 인기척이 났어. 나하고 동갑 또래로 보이는 계집애였는데 화사한 꽃무늬 원피스 차림에 정갈하게 단발머리를 한 계집애가 한 손에는 하얀 고무공을 빈 채 양팔을 앞으로 나란히 뻗은 괴상 야릇한 자세로 도로 쪽을 향해 소리 없이 다가온 중이었다. 그냥 묶어버리세요. 화사한 데였어. 묘사가 되게 구체적이고 시각적인 묘사가 많이 들어가 있죠. 왜 그럴까? 이미 뿅 간 거예요. 이미 뿅 갔으니까 자세하게 보이는 거야, 서술자 입장에서. 그냥 아무 생각 없는 여자애면 뭐밖에 안 보일까? 병신 뭐 이러고 있네. 이거밖에 안 보였을 텐데 화사한 꽃무늬에서의 정갈한 단발머리면 얘 이거 다 본 거야. 졸라 자세히 본 거라고. 머리를 이게 되게 흰 고무야? 이런 걸 자세히 본 거예요. 자, 계집애가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랬대요. 자, 우리는 알 수 있다. 전시에 화사한 꽃무늬들 했으니까 흔한 옷은 아니잖아? 이게 부자다. 가난하지 않아요. 부유해요. 그리고 관사 안에 사니까 아마 고위직 공무원의 자제일 것이다. 그리고 여기 부유하다라는 정보 하나, 그 다음에 나란히 뻗은 괴상야릇한 자세. 두 번째 정보, 얘 앞이 안 보인다. 장님이라는 거. 이러고 있는 거죠. 소리 없이 다가오는 중이었다. 계속 계집애가 나비야. 공은 잔디밭과 철책이 마다는 지점에 정확히 구르기를 멈추었고 내가 철책 틈새로 손을 집어넣으면 충분히 공에 닿을 만한 자리였는데 웬 뜬금없이 나비 타령인가 의아해서 나는 계집애의 행동거지를 주의 있게 살폈다. 그때였다. 얼룩 고양이 한 마리가 정원수 가지에서 잔디밭 위로 햇솜 뭉치처럼 지규법이네. 쓰세요 지규법. A 밑줄 위 A와 같은 표현 방식이 사용된 걸로 고르시오. 1, 2, 3, 4, 5 지규법 찾으시면 되겠네요. 내려앉더니만 공을 향해 달려왔다. 고양이는 철책 너머에 버티고 서 있는 웬 낯선 사람. 누구냐 낯선 사람이? 건호띠예요. 건호띠. 나예요 나. 낯선 사람을 발견하고는 갑자기 다름질을 멈췄고 노란 눈동자에 경계의 눈빛을 담아 나를 모아보았고 나는 뾰족한 근거도 없으면서 옷차림과 용모만으로 계집애를 대뜸 서울 아이라고 단정해 줘버렸고 서울내기라는 단어를 썼어요. 서울내기는 긍정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서울 사람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어요. 서울 사람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있어요. 그냥 싫은 거예요. 어떻게 왜 싫어하는데 그게 써져 있어요. 아무리 똑똑한 척 해봤자 모르는 게 너무 많아서 탈이라고 속으로 비웃었어. 서울 사람에게 반감을 가지고 있는데 또 뭘 또 가지고 있어요? 1번 반감, 2번 우월감을 가지고 있지. 아유 서울 것들은 몰라. 승백이는 상하동 사니까 고라니 울음소리를 알 거 아니야.
저 강남 타워 팰리스 사는 사람들이 고라니 울음소리 알까? 모르겠지? 하지만 승백이는 그걸 보고 에휴 서울 강남 타워 팰리스 사는 새끼들 고라니 울음소리도 모르고 병신들 뭐 이렇게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누가 멍청한 거냐? 지가 멍청한 거죠. 멀쩡한 고양이를 나비라고 부르다니. 그렇다면 팔랑팔랑 공중을 날아다니는 찐또배기 나비는 대체 뭔 이름으로 불러야 옳은 말인가? 멍청하죠. 반감과 우월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사실 뭐 갖고 있는 거야? 서로 이런 열등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애초에 열등감이 있는 놈이에요. 찐따 하남자죠. 거기 누구? 뭔가 수상한 낌새를 찾는지 기집애가 내 쪽을 멀뚱멀뚱 건너다 보면 위아래로 입술을 연방 닮아버렸다. 이렇게 한 거예요. 계집애의 행동을 훔쳐보다가 들킨 것이 쪽팔려가지고 나는 쫄아서 튀었고 소극적이죠. 쫄튀. 근데 전형적인 하남자예요. 그러고 집 가서 생각나서 또 온다고. 계집애의 눈길이 내 움직임을 제때제때 따라오지 못하고 있어요. 여기 개 무서운데? 반전으로 보니까 약간 맞짱 뜨는 것 같지 않은? 수환이 12반 앞에서 맞짱 떴다며? 누구라고요? 몰라. 김수환이 이렇게 다가와 오길래 수환이 친구들이 얘를 뜯어 말렸다는데? 영상이 있다고? 진짜 장난치요? 셔츠 잡았다. 누구라? 아, 그러니까 아까 1교시에 수환이랑 싸웠던데 너는 전쟁의 폭력성이 내재화돼 있니? 맨날 왜 싸우는 거야? 맨날 싸워. 잡지 못했다 이렇게 돼 있네요. 뭐라는 거 알 수 있어요? 명언이가 장님이에요. 거기 뉴그 내가 처했던 그 자리에 아직도 눈길을 고정한 채 그러니까 못 따라와요. 그러니까 소리로 얘는 어디 있는지 짐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소리가 들려야 이렇게 고개가 돌아간다고. 계집애의 날카로운 목소리로 다시 물었다. 날카롭다라는 걸로 알 수 있어요. 얘는 지금 어떤 거야? 무서워. 낯선 사람 이렇게 원래 사람이 자주 오는 곳이 아닌데 사람의 인기척이 자꾸 들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경계해야 하는 보고 있어요. 그러면 경계하고 있다라는 명은이의 심리는 직접 제시야? 간접 제시야? 간접 제시인 거야. 알 수가 없지. 왜? 1인칭 주인공 시점이라서 명은이의 심리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짐작만 해야 돼요. 나는 손에 든 나뭇가비를 아무렇게나 땅바닥에 내팽개치면서 다른 박질, 그러니까 쬐다라는 거예요. 단달봉사다. 나쁜 새끼지? 장애가 있으면 친절하게 대해줘야지. 단달봉사다. 자, 소극적이고 얘는 지금 어떠냐? 놀랐어요. 나는 속으로 부르짖었다. 최초로 알아차리던 순간에 놀라움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간접 제시야? 직접 제시야? 직접이네. 나로 하여금 만세주장 지혜밥을 훔쳐먹으려던 애초의 계획을 깜빡 잊은 듯이 있도록 만들었다. 그러니까 장달봉사라는 건 눈뜬 장님이라는 거랑 같은 말이에요. 눈뜬 장님이 근데 또 무슨 말인지 몰라서 그러니까 실제로 안구에 장애가 있어서 눈이 안 보이는 게 아니라요. 정신적인 충격 때문에 앞이 안 보이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런 사람을 눈뜬 장님이라고 부르고 그게 당달봉사예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뭐 그랬대. 그날 밤이 깊도록 서울의 희고도 뿅 갔죠 지금? 묘사 좀 보세요. 그날 밤이 깊도록 서울 계집의 희고도 곡상함을 화사한 온맥시가 어설퍼 보이던 행동것이 하나하나가 머릿속에서 줄고 떠나지가 않았답니다. 뿅 갔죠? 어디 갔냐? 관심을 가져요.
그랬어? 누구한테 물어보지? 둘 중에? 내가 없고 있고 그랬어? 답변이 없네요. 누구한테 물어봤는지는 모르겠고 소녀에게 관심을 가졌어요. 유튜브에 공개로 업로드하니까 그녀가 까먹었다면 이 영상을 볼 수도 있겠죠? 이튿날 나는 학교가 파하기가 무섭게 학교가 끝나기가 무섭게 군수 관사로 달려갔대. 직접 제시냐 간접 제시냐? 직접. 간접 제시죠. 김신하는 간접 제시죠. 관심에 대한 거예요. 관심이 있어서 그래. 관사 정원에는 전날과 똑같은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었고 계집애는 양팔을 앞으로 나란히 뻗은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거리를 재기 위함인 듯 몇 발짝 조심스럽게 걷다가 공을 잔디밭 위로 또르르 굴렸다. 나비야 나비야. 아마도 철식놈의 낯선 사람에 대한 경기심 때문인데 나비라는 놈은 정어수 가지들 사이에서 몸을 숨긴 채 꼼짝도 않고 야옹야옹 울어대기만 했고 공은 전날과 마찬가지로 잔디밭과 철식이 만나는 지점에 정확히 멎어 있었다. 나는 통탕거리는 가슴을 애써 누르면서 철제 틈새로 손을 넣어 집어들었고 계집애를 향해서 던져주었다. 어디 갔냐? 첫 만남 어쨌음? 쨌다. 2회차 어떻게 함? 공 줬다. 소극적에서 적극적으로 바뀌었네. DM을 한번 보내본 거죠? 뭐해? 자니? 공부해? 이런 거 하는 거죠. 어디 갔냐? 됐다. 공이 발치에 떨어진 순간 계집의 얼굴에는 놀라움인지 반가움인지 모를 괴상야릇한 표정이 떠올랐다라고 돼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명은이의 심리를 알 수가 있다고 했다고? 괴상야릇하다라고 했으니까 몰라요. 1인칭 주인공 시점이기 때문에. 명은의 심리는 서술할 수가 없어요. 그죠? 거기 누구? 아 사람이요. 아 어제 바로 그 애? 어떻게 하라는 거 안 보이는데. 자 여기 체크하세요. 여기 어조가 같아요? 방언이지. 표준어를 쓰고 방언을 사용함으로써 뭐가 드러나요? 둘 사이에 캐릭터성을 조금 더 확실하게 부여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서울 애들은 대체로 부자일 거고요. 얘는 지금 밥도 제대로 못 얻어먹어가지고 훔쳐서 밥 먹는 애예요. 가난해요. 아, 어제 바로 그애 계집애 어쩌고저쩌고 한마디로 상대방을 단박에 알아맞혔다. 쫀 거예요. 신비로움을 느꼈어. 뒤에 나와요. 그뿐만이 아니었다. 난 널 알아. 나이는 나랑 비슷해. 키는 나보다 좀 더 커. 그리고 얼굴이 아주 못생긴 애야. 그러니까 걔 귀여워요 밑에. 마치 두 눈으로 똑똑히 본 것처럼 자신 있게 말하는 바람에 나는 가슴 목판이 뜨끔 쑤셨어. 외모에 열등감을 가지고 있어요. 왜요? 몇 분이냐? 8시요. 8시야? 2시간 더 할 수 있네. 네. 정확히 알아서 지금 목판이 뜨끔 쑤셨어. 8시라며. 이것인 줄 알았어. 나는 가슴 목판이 뜨끔 쑤셨어. 외모에 열등감을 가져요. 열등감을 가지고 있음. 그리고 순박함이 드러나서 어떻게 알았지? 그냥 때려 찍었겠지. 몇 분인데? 57분이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자, 숙제 있으니까 가져가줘야 돼요. 안 보내줬어요?